시작할까요? 네. 자, 8강 시작하겠습니다. 어느 날 장자가 며칠 쫄쫄 굶었어요. 근데 굶으니까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돈도 없고요. 그래서 이제 그 며칠을 굶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이제 그 황하를 감독하는 관리한테 가요. 관리한테 가서 나 며칠 굶었더니 죽겠다. 돈 좀 꺼주십시오. 얼마가 필요하냐? 그랬더니 300냥이 필요합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관리가 대뜸 한다는 소리가 그러면 바로 빌려줄게요. 그러더만은 내가 지금 바로 빌려주려고 했는데 사실은 이 황하역이 관리하는 곳에 돈이 없다. 전 국민한테 그 돈을 조세를 받으면 내가 300냥을 빌려주겠다. 그래서 이제 그 장자가 관리한테 이런 말을 해요. 제가요 여기로 오면서 보니까 수레바퀴 지나간 그 물에 붕어 한 마리가 저를 부릅디다. 그래서 내가 붕어한테 나 왜 불러? 그랬더니 나 좀 살려주십시오. 그러니까 붕어가 그 장자한테 그러는 거예요. 물 한 바가지만 달라. 그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장자가 이렇게 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나라로 가고 있는데 오나라로 가서 이 오나라 임금을 만나서 이 수레바퀴에 있는 이쪽으로 그 강을 터가지고 그 물을 너한테 주겠다 이래요. 그 장강이라는 그 강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붕어가 그러는 거예요. 선생님 호의는 너무 고맙지만 내가 아무래도 선생님 오실 때 되면은 저는 건어물가게에 가게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관리가 이제 그 비유해서 말한 거잖아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화는 실수가 없이 무슨 일이든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실수가 없이 어떤 행정이라든지 선심을 베푸는 것처럼 얘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은 실제로는 아무 문제 이루어질 수도 없는 것을 그래서 물고기가 죽은 다음에 주면 뭐겠어요? 지금 장자는 난 배고파 죽겠는데 300냥을 달라고 하니까 그러면 조세를 다 걷어서 주겠다고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그 베품이 없는 베품을 하는 것이다. 말로만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학철부어라는 고사성어에서 나오는 겁니다. 학철부어라는 것은 수레바퀴 지나간 그 웅덩이에 조그마한 웅덩이에 붕어가 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몹시 굶고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학철부어하지 말고 우리가 사는 서로 이렇게 요즘은 코로나로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국가는 또 이렇게 돈을 자금을 줘서 국민을 살려야 되는 거예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굉장히 어려울 때 국가도 옛날 같으면 계획만 세워놓고 안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딱 그런 어떤 그 재난 상황이 있으니까 바로 내려줘서 국민들이 살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학철부어의 그런 어떤 그 교훈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아무튼 이번 코로나가 좀 빨리 잘 마무리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오늘 고사성을 말씀드렸어요. 전번주에 선생님들께서 많은 숙제를 하셨어요. 이제 헌 중에서 잘 쓴 시편이 있어서 오늘 읽어드리겠습니다. 구름을 미는 바람입니다. 구름을 미는 바람, 김성아. 가슴을 열고 깊은 숨 들어 마신다. 파란 하늘을 마음대로 오르내리며 구름을 흩뜨리고 다니는 바람은 4살 난 아이 같다. 남산을 오르는 사람, 모내기를 끝내고 뜬모를 잡는 농부에게 바람은 문개구름 가득 싣고 능선을 넘어가며 고단한 다리와 허리를 쉬게 하는 그늘을 선물한다. 길게 띠를 두르며 몽글거린다. 높은 곳에 올라 내려다보면 깨알같이 작아 보이듯 눈앞에 닥친 고민에 칭얼대는 내게
보잘것없고 부질없는 일이라고 말하듯 유유자적 흘러가는 구름이 야속하다. 하늘은 어제의 하늘이 아니다. 맑고 밝고 깊은 하늘을 가슴에 품고 싶어진다. 바람은 구름을 애뜻이 뒤에서 밀어주며 외로운 이의 옷자락을 잡기도 했다. 어떠세요? 좋죠? 그러니까 이 시를 보면요, 이 시를 보면은 너무 잘하시네. 상당히 그 좋은 구절이 있습니다. 요즘 농번기지 않습니까? 뜬 물을 잡는 농부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뜬 물을 다시 심고 다시 이제 떴던 그 물을 다시 심음으로써 소출을 많이 올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농부 마음이에요. 조그만 땅 하나라도 놀리지 않겠다는 농부 마음을 엿봤고요. 특히 이제 여기서 보는 것은 항시 구름 뒤에 바람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바람이 구름을 끌고 가는 게 아니고 구름을 항시 뒤에서 미는 게 바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람이 어떻게 미느냐에 따라서 구름의 방향이 가는 길이 정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름도 어찌 보면은 바람을 잘 만나야 됩니다.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서로 이렇게 멘토가 이렇게 돼가지고 서로 잘 만나줌으로써 그 담양 인문학과옥에 있는 선생님들이 실력이 많이 향상이 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은 오늘은 8강입니다. 8강인데요. 근데 이제 그 명사라는 것은 체언이라고 그래서 그 글꼴의 뼈대거든요. 뼈대. 근데 뼈대가 한 행에 몇 개씩 들어있으면은 사실 가독성이 없어져요. 그리고 글이 딱딱해집니다.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며 또 어떤 관점으로서 달리해야 시를 잘 쓸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텍스트 1인데요. 명사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질문이 아니고요. 명사를 어떻게 하면 시적으로 창의적으로 만들 것이냐 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를 무조건 쓰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쓰되 좀 줄여 쓰고 또 다른 것으로 또 다른 구문으로 바꿔 쓰는 그런 훈련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시를 유려하고 말랑말랑하게 하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유려하다는 것은 미끈하고 아름다운 거잖아요. 우리가 유려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명사보다는 형용사보다는 동사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여기서 형용사보다까지는 지우는 게 좋아요. 명사보다는 동사를 쓰도록 한다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여기서 좀 어려운 말이 있는데요. 추상명사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예요. 이게 추상명사는 여기서 보면 무형명사라고도 하고 꼴 없는 이름씨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쪽에 그 명사는 일반 명사, 보통 명사 그냥 이름씨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는 꼴이 없어요. 생각이 넓고 생각할 수도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거를 그래서 꼴이 없다 그랬거든요. 이거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추상명사는 되도록 쓰지 말고 굳이 쓰려거든 아래쪽에 위치시킨다. 이 말은 뭐냐면 말을 하는데 위에다가 어떤 추상명사를 막 정멸을 뭐 이렇게 막 써놓으면은 아래로 갈수록 말이 더 커져야 돼요. 시는 어찌 보면은 용두삼이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시를 쓸 때 이 추상명사를 좀 어떻게 하면 좀 안 쓰고 그걸 나타낼 것인가를 생각해야 돼요. 경험을 바탕으로 미래로 갔다가 어디로 갔다가 하지만 결국 현재에서 미래를 향한다고 그랬잖아요. 그 겁이라는 건 어느 정도 크냐면은 그 집채 많은 바위가 있어요. 집채 많은 바위가 있는데 나비가 앉았다 날아갔다 앉았다 날아갔다 해서 그렇게 큰 그 바위가 다 달아질 때까지를 일겁이라고 합니다. 우리 주미경 선생님께서 읽어보겠습니다. 정멸, 강윤미. 돌이켜보면 나를 흔들어대던 바람은 한밤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멀리서 손사래를 치며 우리를 맞이하던 몸짓은
태양 같은 정열로 가슴을 후벼내었지만 그도 불볕에 사라지는 물기에 불과했습니다. 잊고자 누워있던 바위에서 싹이 틉니다. 삶을 끊고자 버린 불모지에도 싹이 틉니다. 내내 한 생각도 하지 않고자 오래 걸어온 길에 진을 친 거미줄이 아침마다 눈앞을 가립니다. 떨쳐내고자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이 지극에 이를 수 있다던 경전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긍휼로 남았습니다.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청천 같은 당신의 말씀은 하늘이 북새가 될 때에야 자취를 드러내었습니다. 덧없이 한 사람이 떠나고 나자 바람이 몹시 불었던 거죠. 중례를 들고자 하였던 멀리 가지 못한 한 생각도 큰 바위 끝에 불쾌한 빛깔로 남았습니다. 아, 네. 안 틀리고 잘 들리네요. 앞으로 낭송계로 나가도 아주 잘 하시겠습니다. 정면입니다. 상당히 어렵다고 그랬죠? 여기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번뇌를 극복해서 어떤 경지에 이르른다, 그런 뜻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한번 선생님들하고 읽어보면서 한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돌이켜보면 나를 흔들어대던 바람은 한밤의 먼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뒤돌아 생각해보니까 그 전에 바람이 상당히 덜그덕거리면서 많이 불었는가 봐요. 했음에도 그 먼지에 불과했다. 여기서 바람이라는 것은 진짜 바람이냐? 그게 아니죠. 세상사입니다. 세상사를 바람이라고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예. 지구상에 있는 어떤 것도 시간이 지나면 먼지로 돌아갑니다. 그 아무리 견고하게 지었어도 그는 먼지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멀리서 손사래를 치면 우리를 맞이하던 몸짓은 태양 같은 정열로 가슴을 후벼내었지만 그도 불볕에 사라지는 물기에 불과했습니다. 위에서는 먼지에 불과했고 이제 물기에 불과합니다. 그냥 태양이 나타나면 없어지는 이슬처럼 그냥 물기에 불과했습니다. 이랬습니다. 잊고자 누워있던 바위에서 싹이 틉니다. 삶을 끊고자 버린 불모지에도 싹이 틉니다. 불모지라는 것은 거칠고 메마른 땅 아니겠습니까? 예, 이 불모지도 인간 세상을 얘기하는 거죠. 모든 여기 있는 단어들이 거좀 다 인간 세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내 한 생각도 하지 않고자 오래 걸어온 길에 진을 친 거미줄이 아침마다 눈앞을 가립니다. 이 거미줄이라는 거 뭐겠어요? 진을 친 거미줄. 세상을 살면서 부딪히는 것들이에요. 세상은 거미줄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것을 거미줄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떨쳐내고자 하여 한 생각도 일어남이 없이 지극에 이를 수 있다던 경전의 말씀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노래한 긍휼로 남았습니다. 여기서 지극이라는 것은 경지예요. 그 경전은 종교 교리를 적어놓은 책이 아니겠습니까? 예, 모든 것이 헛되다, 인생 무상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긍휼로 남았습니다 이랬어요. 긍휼이라는 것은 잘 아시지만 불쌍하고 가여움을 말하는 거거든요. 잘 아시겠습니다만 맹자의 사단 7정에서 나오는 측은지심을 말하는 거예요. 측은지심. 상당히 어렵습니다. 측은지심, 수호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 이러거든요. 우리는 다시 만날 수 없습니다. 만날 수 없겠죠. 네. 청천 같은 당신의 말씀은 하늘이 북새가 될 때야 자취를 드러냈습니다. 청천은 이제 푸른 하늘 아니겠습니까? 네. 북새라는 것은 많은 사람이 부산스럽게 떠드는 그 일을 북새. 그러니까 우리 이러고 나면 북새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많으면. 그래서 북새통입니다. 그게.
야단법석하고는 약간 틀려요. 덧없이 한 사람이 떠나고 나자 헛되고 부질없는 거예요. 덧없이 떠나고 나자 바람이 몹시 불었던 게지요. 넘기겠습니다. 정멸에 들고자 하였던 멀리 가지도 못한 한 생각도 큰 바위 끝에 불쾌한 빛깔로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정멸은 사라져 없어지고 이제 그건데 큰 바위 끝에 불쾌한, 요즘 가끔 보면은 시에서 이 단어가 나와요. 불쾌한, 술 기운이 있는 거죠. 약간 붉은 이런 기운이 있는 것. 그리고 언짢다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게 상대방이 어떤 것을 어떤 말을 했거나 상대방에 관련된 또 어떤 사물을 보고 상당히 이게 언짢다 할 때 이게 불쾌하다 그랬는데요. 여기서 이렇게 그 시를 보면은 뭐 정면에 대해서는 뭐 어느 정도 이렇게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잊고자, 끊고자, 않고자, 떨쳐내고자, 떠나고 나자, 뒤에 보면은 정면에 들고자, 이렇게 이 자자를 6번이나 이렇게 반복을 시켜요. 근데 이게 어떤 이분이 어떤 시적인 수법을 가지고 한 건 아니고요.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원래 이 자, 뭐뭐하고 자, 이 자라는 뜻을 알으면, 이분이 계산도구 썼는지, 계산을 않고 썼는지 몰라도 굉장히 잘 쓴 시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 자자는 뭐냐면은, 동사나 형용사의 어간에 붙어가지고, 동작이나 상태가 막 이루어지려고 하는 그런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른 일이 잇따라 일어날 것을 말할 때 뭐뭐 하고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가 다른 분들하고 대화할 때도 이런 말을 합니다. 짧은 가을입니다. 제가 읽으면서 이 짧은 가을은 어떻게 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쪽 진찰식 구석에서 꽃기린이 그네를 잇는다. 꽃기린 많이 아시죠? 베란다에서 키우는 거 꽃기린. 엄나무가 가시같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형형색색 꽃을 피워요. 아주 생명력이 강합니다. 꽃기린이 그녀를 잇는다 했어요. 지금 그녀가 뭔지 누군지 모르겠네요. 아직은. 창문 불량 햇살을 다 털어먹어도, 여기 오타가 나왔어요. 오래 버티었을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으로 바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래 버티었을 행을 그리 오래 버티지 못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녀의 증세를 점검한다. 창문 불량이라는 건 어떤 수량이나 부피가 많고 적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문만큼의 햇살을 이제 받아먹고 사는 거지요. 그 창틀에 지금 꽃기린이 있고 그 꽃기린이 지금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그런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입 짧은 가을. 그러니까 가을이 참 짧잖아요. 시간은 어느새 병원에 없는 인부들을 불러내 화단을 시공하고. 그러니까 병원에는 그런 화단을 시공하는 인부들이 없기 때문에 다른 데서 이제 인부를 모셔와서 화단을 만들었어요. 화단을 만든 다음에 딱 이제 보니까 이거는 가을이잖아요. 그러니까 걷어낸 풍경 몇 점만이 두어 장 남은 달력 속으로 들어옵니다. 보통 이제 한 3장이나 2장 남았겠죠. 가을이니까 9, 10, 11, 12니까요. 예. 그렇게 그것 때문에 이렇게 글을 쓴 겁니다. 순간 공복 중인 우주와 눈 마주치는. 저희가 이거 씻을 때 공복과 허기를 좀 알을 필요가 있어요. 이거 확실히 알아둬야 됩니다. 공복이라는 것은 뱃속이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 상태. 그 다음에 허기라는 것은 굶어서 몹시 배가 고픈 느낌을 말하는 거예요. 공복보다는 어찌 보면은 허기가 더 시적으로는 조금 맞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는 앞뒤 분문에 따라서 공복을 쓰느냐 허기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로 많이 틀려집니다. 진료 기록부상에도 없는 고요 한상. 고요를 한상을 이제 받는 거죠. 무상으로 받고 서 있는 오후. 공짜래요. 공짜. 무상이라는 것은. 여기서는 공짜라는 말이고요. 없을 무자에서 항상 상자를 쓰면은 덧없고 헛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상이라는 말이 우리 무상 뭐 제공한다. 예를 들면 긴급 자원을 이제 긴급 자원 자금을 무상 제공한다 이렇게 할 수가 있죠. 차도 없이 좋아지는 형편이죠. 병에서 꼭 그 차도가 있다 없다 그러잖아요. 그만한 그녀의 병은 늦게 퇴근하는 가을 탓이다. 그러니까 그녀의 병은 늦게 퇴근하는 가을 탓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작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짧은 가을을 한번 알아봤습니다. 가로 안에 하나 넣어보겠습니다. 그 저물력 눈발이라는 그 시조거든요. 마른 눈발이 홀령인 듯 날고 있다. 홀령. 네. 외양간 여물통의 김과 잠시 몸을 섞는 풀풀풀 어둠을 쪼며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 이 부분 한번 볼게요. 마른 눈발이라는 것은 그 마르다 할 때 지금 시인이 눈발이 마른 눈발이라고 했으니까 상당히 마음이 헛헛하죠. 지금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시인의 마음을 엿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물력 눈발이라는 눈발이 좀 눈발이라는 것은 원래 세차게 좀 쏟아지는 것을 얘기를 하거든요. 빗발, 눈발 그러는데요. 그래서 원래 이런 것도 있어. 눈발 세다 이렇게 하는 것은요. 상대방은 눈빛이 세다 할 때는 눈발 세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 눈발은 아닙니다. 마른 눈발이 홀령인 듯 날고 있다. 유양간 여물통의 김과 잠시 몸을 섞는. 그러니까 이 눈이 오는데 꼭 여물통에 이렇게 불 때 가지고 이렇게 그 쌀깨라든지 각종 그 지푸라기를 썰어서 넣고 이게 소가 잘 흡수하게끔 영양분을 흡수하게끔 그 가마솥에다가 이렇게 떼잖아요. 소 여물을 거기서 삶거든요. 근데 그거로 이제 그 눈이 쳐가지고 거기서 김 나는 것과 눈이 오니까 거기서 한 몸으로 섞이는 거죠. 그 다음에 어둠을 쪼며 앉을 자리를 찾고 있다. 지금은 약간 저물력이니까 그 앉을 자리를 이제 그 눈이 내리는 게 폴폴 내리는 눈들이 외양간으로 여물통 그 죽을 삶는다고 하잖아요. 그걸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지금 앉을 자리를 찾고 있었어요. 지금 봉창 불빛에 따라 흠칫 물러서다가 그러면 이 봉창 여기서 봉창이라는 건 뭐냐면 큰 문 옆에 있는 그런 그 문 또 아니면 열고 닫는 문일 수도 있고 안쪽에서 한지를 발라가지고 불빛만 새어나게끔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걸 다 봉창이라고 그래요. 흠짓은 놀라서 어이 눈발이 내려앉다가 불빛이 있어갖고 어이 뭔 주인이 있네? 그러면서는 깜짝 놀라는 거죠. 떡갈나무 울타리의 마른 잎에 살짝 앉아 있어요. 이제 그 봉창 쪽으로 내려앉으려다가 그 눈송이 하나가 예를 들면 아이고 주인이 있으니까 그 불빛에 놀라가지고 어디로 갔어 다시. 그래가지고 그게 떡갈나무 마른 잎 지금 앉아 있어요. 눈 하나가. 이제 굉장히 많겠지만 제가 이제 그 특정해서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앉아서 어떻게 하고 있냐. 굴뚝새 숨어든 뒤 우란 눈발 소리 듣고 있어요. 자기가 눈발인데 그 떡갈나무 입에 앉아서 다른 눈 내리는 소리를 듣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시가 좀 고난이도잖아요. 계산된 이 시를 쓰고 있어요. 예. 그 눈발을 그 작은 거 하나가 그냥 그 소주 끓일 때 나는 김에 그냥 합쳐서 하나가 그냥 바로 돼버리고 녹아 없어질 그 눈발 하나가 어찌어찌 해서 떡갈나무 마른 잎에 앉아서 그 눈이 이제 화자죠. 네, 화자 글쓴이에요. 글쓴이가 떡갈나무 잎에 앉아서 다른 눈들을 사그락거리는 그 눈 내리는 소리를 눈발 소리를 듣고 있는 거죠. 이처럼 이 시가 얼마나 멋있어요. 예. 정말로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녁 풍경을 이렇게 접사하듯 펼치는 거예요. 이게 딱 바짝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는 것을 접사라고 하잖아요. 바싹 사진을 찍는 거. 접사하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내고. 그리고 저녁이면 모든 것들이 이 눈발처럼 이 저녁으로 기소를 하잖아요. 사람들도 저녁이 되면 이렇게 기소를 한다. 그런 뜻으로 지금 이렇게 이 시조를 쓴 겁니다. 참 이 시조도 상당히 좋다고 생각해요.
너무 좋아요. 글이 안 될 때는 또 글이 또 생각도 안 나고 마음이 헛헛하고 마음이 좀 그 감정이 메말랐다고 생각할 때 이런 글을 읽으면 모아놨다 읽으면 참 좋아져요. 네. 두 분 감상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질문 할게요. 상해는 뭐고 하해는 뭐냐 하면은 쉽게 대답할 수 없어요. 오늘 한번 공부해 볼게요. 달이 있어요, 달. 그 달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 보면 이게 쭉 달이 이렇게 있잖아요. 달은 동에서 서로 가요. 그러니까 태양하고 똑같습니다. 동에서 있어 서로 가요. 져요. 달도 똑같이. 근데 초승달, 상현달, 보름달, 그 다음에 하현달, 금음달 그래요. 초승달은 음력 한 2월, 1, 2월, 아니 1월, 1일, 2일. 그 다음에 상현달이에요. 음력 7, 8일경. 그 다음에 보름달은 아시겠죠? 14에서 16일 그 사이. 보름달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상현달이 있어요. 하현달, 음력 22일에서 23일 정도. 그 다음에 이제 금음달이거든. 26일에서 28일. 그걸 확실히 알아두셔야 돼요. 글을 쓸 때 상현으로 쓸 것인가, 하현으로 쓸 것인가. 이게 동에서 서로 간다 했잖아요. 이 순서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가요. 네. 그래서 이것 좀 알으면요. 어른들은 달만 보고도 알잖아요. 달만 보고도 아 지금 언제네? 23일경이네? 뭐 언제네 그렇게 알아요. 근데 이제 달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달만 알아가지고는 안 돼요. 그러면 그 상망이라고 그래요. 상망. 네, 삭은 뭐냐면 초하루가 삭이에요. 삭. 네. 망은 언제냐면 보름이에요. 마지막이 아닙니다. 28일 날이 아니에요. 금음달이 아니에요. 망. 보름달이 망이에요. 망. 그래서 14일간 정도가 상망이에요. 초하루부터 보름까지가 보름날이 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망이라고 얘기할 때는 초하루에서 보름까지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상망에 무엇이 들어가 있어요? 초승달, 상현달, 보름까지 상망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망으로 딱 쓸 때는 이때가 지금 어느 때다. 이걸 알 수가 있죠. 시쪽에서.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그냥 쓸 수는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있어요. 백도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 먹는 백도 아닙니다, 복숭아. 백도는 이 천구상에서, 이 우주에서 이 도는 궤도, 다른 궤도를 백도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는 우리가 가끔 그 황도라는 말이 있어요. 황도. 황도는 이 복숭아가 아니에요. 백도 뭐 복숭아 아닙니다. 황도는 태양을 그 겉보기 경로라고 해요. 그건 뭐냐면 태양은 경로가 필요가 없거든요. 왜냐면 태양은 고정돼 있어요. 그런데 별이 은하수라든지 이게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돌잖아요. 돌으니까 태양은 가만히 있는데도 별이 돌으면 마치 태양이 움직이는 것처럼 그래서 겉보기 경로다. 그래서 황도다. 그런 것을 알으면 씻을 때 그런 단어들을 쓸 수가 있죠. 모르니까 못 쓰는 거예요. 절대 못 쓰는 거죠. 그냥 달만 쓰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멋있는 단어들이 얼마나 많은데 여기보다 더 훨씬 많아요. 자, 하연입니다. 이 글이 얼마나 잘 됐는지 한번 보시면 여러분 깜짝 놀랄 거예요. 어제의 달을 오늘에게 또 달아주었다. 어제 달 오늘도 뜨잖아요. 어제 떴는데 오늘 안 뜰 수가 없죠. 달아줬어요, 시인이. 전깃줄에 줄지어 앉았던 검은 새들이 밤이니까 달이 떴을 때는 이제 검은 색으로 보이잖아요. 무조건 그 새들이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 있어요. 남몰래 한 점씩 떼어가는 걸까 이랬어요. 그러면 떼어가면은 어디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지금? 하연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죠. 예, 만약 이게 상현이라고 잘못된 거잖아요, 이 표현이. 그러니까 이 시가 정말 정겨운 거죠. 다르보서리가 한층 수척해졌다. 그러니까 새들이 전깃줄에 앉은 새들이 달을 한 점씩 떼어먹으니까 자꾸 달이 적어져요. 이게 적어져요. 그래서 이제 달을 표현할 때 우리 어머니를 거다 대입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어머니들은 자식을 위해서 다 자기 살점을 떼어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절묘한 거예요. 그냥 무조건 쓰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달의 모서리가 한층 수척해 보였다. 달빛 쪽으로 걸어가는 사람은 그림자도 날마다 조금씩 여유. 이게 달 속으로 걸어가는 사람조차도 하염을 향해서 계속 가고 있어요. 걸어가고 있어요. 새가 쪼아먹듯이 달이 야유어 갔잖아요. 근데 그 달빛조차도 또 달빛에 비친 그 사람조차도 그림자도 여유어 가는 거예요. 그 시가 얼마나 확장성이 대단한 겁니까? 이거를 모르고서야 어떻게 시 맛을 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 구절 하나만 갖고도 엄청난 시를 또 시의 세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라는 건 아까 그 국어사전적인 어떤 의미로만 갖고 공부를 하면은 안 돼요. 절대로 안 돼요. 이런 어떤 구문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이걸 알아내야 돼요. 시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지. 그거 뭐 기초반 가갖고 어떻게 한다? 안 돼요. 성인이 기초반 가갖고 뭘 어떻게 할 거예요. 그냥 읽으면 되는 거지.